이슈 딥다이브 오늘장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월요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IS의 송범선 실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급등.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좀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주가 급락장 이후에 모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상승세를 오늘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부장 전반적인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현지 시간 9일 TSMC 7월 매출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45%의 증가. 그에 앞서서는 또 이 매출 발표하기에 앞서서 또 제품 가격의 상승 8%씩 제품 가격 인상한다 이런 소식 TSMC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지금 급락한 이후에 이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덕호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AI 사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SSD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데이터 센터발 수혜가 굉장히 커지고 결국은 레거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즉 반도체 시장에서의 창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HBM 시장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가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이제 소부장주가 이제 일정히 급등한 거는 이상하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순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2분기 때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반도체 수출이 20.3% 전년 대비 상승했고요. 비중이 20.3%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11.4%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이 두 개 산업이 돌파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2023년 4분기가 28.7%고요. 1분기가 29.7%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두 개 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기간 사업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굉장히 수출 비중이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중국이 아니라 주요 파트너가 미국과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일본도 자동차와 이 반도체 산업이 메인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실적을 기대할 때는 조금 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무역협회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왜 그럼 자동차에 비했을 때 반도체가 조금 더 탄력이 높을 수밖에 없느냐.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들이 인프라를 투자해왔던 R&D 대비했을 때 성장 탄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왜 자동차를 굳이 언급을 드렸냐면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력이 굉장히 높았던 전기차 수출 비중이 2분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의 탄력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봤을 때는 지금은 자동차 업체들이 2차 전지와 그리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친환경 자동차의 인프라의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캐즘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투자 상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오히려 AI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TSMC 실적을 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적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지나온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한 달 가까이 시장의 공포 장세가 지난주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는 다행스럽게도 기술적 반등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획기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럼 이 반도체주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HPSP 같은 HPSP라든가 EST 이런 어떤 이제 고압 어닝 수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지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결국 이 미국은 AI 사업에 대해서의 주도권을 계속 가지려고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내 IT 기업들까지도 서로 간의 경쟁이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운드리 양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장비주들의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반도체 굴기로 인해 해외 수출을 기대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소재 쪽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과거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의존율이 높았었던 블랭크 마스크를 비롯한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뭐 SNS텍 같은 기업들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SNS텍을 보셨어요. 예, 이유는 뭘까요? 일단 SNS텍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실적 모두 다 성장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성장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원인이 이제 SK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원래 연초에 6만 3천 원 목표가를 잡았다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매출 부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까지 제가 후퇴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면은 블랭크 마스크 수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실질적 양상과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실적이 기존에 고수했던 6만 4천 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논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계속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금들이 다시 중앙의 정부로 몰리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결국에는 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타격이 적은 제품들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완성품인 완성품 제품인 우리가 반도체 HBM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게 제한된다 하더라도 소재단 부분에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블랭크 마스크 쪽은 계속 더 수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매력적이라는 점이군요. 예, 그러면 손범선 실장님은 반도체 소부장 급등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네. 일단 미국 상황을 좀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좀 약간 눌렸어요. 하지만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면서 6% 이상 상승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부장주들의 반등세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한국 수출서 반도체가 비중이 20%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반도체 힘입어서 수출이 이렇게 크게 16.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 IDM 중에서 매출 기준으로 1분기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죠. 그 잘 나가던 인텔이 2위입니다. 자, 그리고 3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여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이기 때문에 이 IDM 쪽과는 약간 무관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래픽 처리 장치, 엔비디아의 그런 그래픽,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점들 봤을 때 종합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매출 1위를 잘 고수하고 있더라.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들 상당히 좀 오늘 탄력성 있게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소부장 다들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의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ISC를 좀 보고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리노공업과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에 밀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TSMC가 바로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 이 반도체를 검사했을 때 뭔가 불량률을 잡아서 성공 확률이 수율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성공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반도체도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반도체 소켓입니다. 소켓 장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리노공업과 ISC인데, ISC가 좀 더 작은 회사예요. 리노공업보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아이폰 16이 곧 나오죠. 그래서 아이폰 16에 이제 새로 나오면은 새로운 반도체들이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반도체들을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ISC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HBM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HBM3E를 곧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하반기 때. 자, 그래서 HBM 향 이런 실리콘 테스트 러버 소켓 이런 것들 ISC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후공정 테스트 소켓으로 상당히 좀 큰 동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제 8월 5일 날 최저점이었죠. 자, 반등 찍고 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과 4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젠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포착됐다. 저는 ISC 이렇게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의 공포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펀더멘털을 봤을 때 가장 우리 전체 경제에 있어서 주목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수출 비중 같이 이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도 반도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설명 김덕호 대표고요. 또 손범선 실장은 2분기 뭐 반도체 비중뿐 아니라 이번 8월에 우리나라 수출 역시도 오늘 발표가 나왔죠. 16%대 증가가 있었는데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 가운데 반도체의 역할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각 지난해 여름에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해서 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는 종목을 봐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는 SNS텍, 손범선 실장은 ISC 최선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거세지는 해리스 돌풍. 네,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이제 뭐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이제 같이 부통령 후보까지도 러닝메이트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좀 늘려가는 움직임입니다. 경합주에서 4%포인트까지 격차를 넓혔다라는 소식 나오는데 김덕호 대표님 의견 주시죠. 일단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테마주는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깐깐한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맞대결을 했을 때 강수로 둘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소득층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내세우는 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일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피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권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그간 관방장관을 했었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 총리가 리더십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래는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됐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민주당 인사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전임 정권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현행 정권이지만 앞으로 자기가 이제 당선된다면 전임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정책을 유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그냥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러면 해리스만의 뭔가의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호혜적인 모습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법인 세율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법인 세율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1%까지 낮췄던 법인 세율을 29%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이제 정부의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무려 35%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강경 발언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 중에, 봐라, 민주당 너희 때문에 메디케어 한다고 정부 부채가 너무 부양이 가지 않느냐,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걸 뭘로 세수 충당을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카멜라 해리스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주식거래소 도입하겠다.
이 얘기 나왔습니다. 주식 거래세 그리고 선물 매매 채권에 대해서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던 메디케어 부분에서의 수혜, 즉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나간다면은 뭐 의료용 대마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 결국에는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추진을 하는 거는 2차 전지를 비롯한 태양광 에너지.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이 확충이 크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바이든 대통령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아직 진행되기 전이고 그리고 아직 금리 향방이 명확하게 결정된 스탠스는 아닙니다. 패드워치에서는 뭐 9월 달에도 금리를 100%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장 인하 가능성이 10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상황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선거 이후에는 항상 금리의 동향, 즉 우리가 경기 민감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증시에 좌우하는 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테마다. 우리가 오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을 기업으로 좀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5,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이제서야 빛을 본다라는 거는 상당히 실적 기반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테마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립지대를 좀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그러니까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언제면 의료 AI 섹터입니다. 그래서 뭐 루닛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볼파라를 실제로 미국의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확장도 됐지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보호 예수가 좀 풀리다 보니까 물량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 매매에 자신 있는 부분은 루닛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토마토 시스템, 우리나라에 이제 AI 교재, 스마트 교재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원격 응급의료 센터를 개설을 하고 화상 및 원격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AI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껴 나가는, 우리가 과거 원전주처럼 두 후보의 정책을 어느 정도 중립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까지 꼽아주셨고요. 송범선 실장님은 어떠실까요? 굉장히 해리스 돌풍이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해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피격을 당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우세였는데 현재로서는 보면 4%가량 해리스가 좀 우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해리스 관련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해리스가 이제 좀 재밌는 게 경제 신뢰도에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경제인 출신이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로 부동산 사업으로 강세인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가 좀 강세다 나타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들, 또 당을 보고 어느 정도 그 바이든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옹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해리스 관련주는 뭐 대마 쪽과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가 계속해서 그 주장하는 것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이거죠. 그래서 대마를 합법화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근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합법화가 되고 있고 이미 지금 다수의 주에서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죠. 미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도 이제 뭐 마리화나나 대마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주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합법화해도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느냐인데 물론 미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에머리지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납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유통 과정들 거치는 그런 에머리지 같은 회사도 있고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매출, 순이익이 얼마나 잡힐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마 마리화나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지 않고 친환경 관련주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이런 전통 에너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석유 이런 것들, 석탄, 전통 에너지인데 이쪽을 했는데 또 자신의 임기,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임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 할 때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여기를 탈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환경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때부터 이어왔던 그 친환경 그쪽 정책 기조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러겠고 그 밖에 뭐 많잖아요.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뭐 수력 이런 것들 다양한 산업들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이쪽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몇 년 동안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그 정책의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해리스도 트럼프도 같이 정책을 펴고 있는 분야 가운데 의료 AI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간을 인하하거나 그 메디케어를 좀 넓히는 그런 각각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시스템 타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송범선 실장은 해리스 수혜주로 친환경 에너지주 볼만하다라면서 태양광주 가운데 대장주 OCI 꼽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보시죠. 셀트리온, 키트루다 미국 3상 승인.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CDMO 등의 사업을 아주 뭐 확장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또 새로운 이슈 부각이 됐죠.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셀트리온이 기대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뭐 신약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뭐 임상 효과 뭐 이거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 셀트리온을 이제 처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가장 초점으로 놨던 부분들은 이 CMO의 강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CMO의 강자였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특징인데 이번에 이제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 트룩시마 이렇게 이제 표적 항암제 쪽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면역 항암제까지 발을 넓히게 된 게 이번 키트루다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좀비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 좀비 사태가 터졌어요.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물리고 막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군대에서 그냥 핵폭탄 던지면서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로 치면은 암세포도 죽지만 건강한 세포가 타격이 더 커지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탈모, 구토, 뭐 이렇게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이걸 계속 좁히고 하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 즉 우리가 주인공이 이거 맞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비들이 나 갑자기 안 물던데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딱 그 좀비에 맞는 그 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역 항암제는 뭐냐? 이제 이 약을 다 맞은 사람들이 이제 좀비들 몰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구를 되찾았다. 이런 영화의 레퍼토리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면역 항암제 부분들이 이제 강화됐다는 거. 특히 그리고 미국의 3상이 승인됐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매출 비중이 는다. 이거는 뭐 당연히 기대가 또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특허 관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진입 장벽을 높여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통과가 됐던 법안 중에서 특허 남용 방지법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자, 네.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부분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다라는 건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메디케어를 하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정부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 부채가 커지면은 당연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부담을 돌리는 방안이 필요한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이 특허 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잖아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서 제품들을 임상을 통과를 하려고 신청을 해도 딴지가 걸려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리제네론과 함께 이렇게 맞붙은 상황이 아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오늘 셀트리온도 주인공인 만큼 저는 셀트리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CDMO 쪽에서 조금 더 강자를 본다라고 하면 나는 CDMO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CDMO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에 대해서의 어떤 위탁 생산 쪽을 좀 더 강점을 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셀트리온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셀트리온 얼마 주시겠어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낙폭이 나면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연초에 주가였던 24만 원까지의 흥행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 삼상 결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전망이 됩니다. 오히려 11월 대선 전까지 22만 원이 도달이 된다라면은 이때는 한 번 정도 수익화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다. 뭐 최근처럼 이제 공포장이 또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일단 18만 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2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단기적으로 몰려 있다는 점.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 셀트리온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셀트리온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키투르다가 인정을 받고 있죠. 미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해가지고 이제 면역항암제 쪽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셀트리온이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셀트리온과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합병이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합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최선호주로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왔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셀트리온 원래 기존의 삼형제 중에 한 명으로서 원래 이제 합병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셀트리온 주주들이 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약간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이 셀트리온 제약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큰 반대에 좀 부딪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입장을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쪽에서 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쪽을. 자, 그런데 이것이 일원화돼야지 되기 때문에 뭐 개발, 생산, 해외 유통 뭐 이런 것들 일원화되는 사업 이 유지 비용이 짧게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무산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이번에 약간 부침이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셀트리온과 같이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 보시죠? 네, 이번에 이제 합병이 약간 반대에 휘말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10만 원 선, 그 전에 이제 반대에 있기 전에 10만 원 선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무산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고요. 진펜트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하반기 본격 매출 나오는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CMO 가치까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